오는 11월 전 세계 초미의 관심은 미국 대선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4년 전 붙었던 바이든과 트럼프의 양자 대결이 다시 성사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트럼프는 동맹국들에게 방위비를 전가하는 얘기를 수시로 꺼내왔었지요. 트럼프의 속셈은 동맹국, 특히 돈 많은 동맹국들에게 방위비를 많이 청구해서 왕창 긁어내겠다는 심보인데요. 트럼프가 부자 동맹국을 언급하는 나라 가운데 한국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선두에 있습니다. 하지만 사채업자처럼 돈을 뜯으려는 트럼프의 속셈은 어떻게 보면 한국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초인류 강대국 미국의 새로운 경쟁자로 중국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은 마치 거대한 고래 두 마리가 바다에서 싸우는 모습을 연상시키지요. 이 싸움의 불쌍한 새우들은 그저 휘말려 등 터지는 신세가 되죠. 한국은 이 거대한 싸움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 앞으로 조금 나쁜 경찰 미국 또는 아주 나쁜 깡패 중국이 단독으로 세계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 보입니다. 대신 여러 강대국들이 서로 경쟁하며 혼란스러운 다극화 시대, 즉 현대판 춘추전국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강대국들 사이에서 힘겨루기가 벌어지면 중간에 끼어있는 나라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위치에 있음이 잘 알려져 있지요. 북한, 중국, 러시아와 같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공산 국가들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력한 방어수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방안은 핵무기 보유입니다. 핵 보유국들이 핵무기를 쉽게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서로가 그 위험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은 그것이 최고의 방어수단임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동네에서 가장 강한 아이들 사이에 끼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두 아이가 싸우면 여러분은 중간에 끼어서 얻어맞기 십상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육을 키워 덩치 큰 아이들 못지않게 강해진다면 아무도 쉽게 건드리지 못할 겁니다. 덩치 큰 놈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강력한 근육은 역시 핵입니다. 핵무기 보유는 바로 상대 국가들이 도발을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억제력을 의미합니다. 핵보유국들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핵은 쓰지 않습니다. 핵을 쓰지 않고 핵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국가를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방어라는 것을 알기에 한국보다 못 사는 나라들도 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살아남기 위한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의 방어 자산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전 미국은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려고 온갖 정책을 다 썼지만 결국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말았지요. 미국은 이제 북한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은근슬쩍 인정을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국제사회도 대북 제재를 상당 부분 없애버렸는데요. 오히려 미국은 대북 제재를 하지 않고 원조도 하며 경제도 살리도록 도움을 줄 테니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불러서 핵을 포기하라는 설득도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냉철하게 김정은이 아이고 트럼프 형님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형님이 시키는 대로 할 테니 잘 봐주십시오.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실제로 핵을 보유하게 되면 국가의 위상과 국력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단적인 예를 비유로 해보겠습니다. 북한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이전까지만 해도 김정은은 중국 시진핑 주석과 단 한 차례도 정상회담을 개최 못할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이 되어 있었지요. 하지만 2018년 이후부터 김정은은 시진핑 주석과 5차례 정상회담을 가졌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23년까지 2차례나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북중러 관계를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머릿속에는 살이 뒤룩뒤룩 쪄있는 김정은이를 어린애 취급하며 국가 원수로서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린 놈이 건방지게라며 아마 속으로 개무시했을지도 모르죠. 오랫동안 북한을 지배하였던 김정일과는 또 다른 김정은은 그냥 태어나기를 절대 권력을 안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아마도 시진핑은 김정은을 국가 통치를 해본 경험도 없는 애숭이라고 생각하며 무시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난 뒤
시진핑의 태도는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더구나 북한은 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러 군사 협력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김정은은 트럼프 재임 시절 자신의 직무실 책상에 핵단추가 있다고 말을 하자 트럼프는 자신의 책상 위에는 훨씬 크고 강력한 핵 버튼이 있고 심지어 작동도 한다고 맞받아친 일화는 매우 유명하지요. 한반도의 반쪽 조그만 나라 북한 경제는 말도 못하게 형편없고 북한 주민들은 배고픔과 삶의 어려움으로 겨우 살아가는 한마디로 세계에서 가장 폐쇄되고 못 사는 국가 북한이 미국, 중국, 러시아 세계 초강대국들과 자연스럽게 회담을 하고 농담 따먹기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김정은이가 예뻐서 그럴까요? 돼지 같은 놈이 뭐가 좋아서 회담하며 손을 잡을까요? 그것은 바로 핵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각 나라별로 군사력을 측정해서 순위를 발표하는 뉴스를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한국이 24년도 5위로 발표되어 있고 일본은 7위, 북한은 36위로 랭크되어 있습니다. 한국 군사력이 5위나 된다며 한국을 군사강국이라 대단히 자랑스러워하고 좋아할 수 있겠지만 완전히 착각이고 한마디로 자뻑에 불과합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실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기분은 좋을 수 있겠죠. 상위 랭크되어 있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다음이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순위에 북한이 36위니. 어라 이것 봐라 북한 이놈들 완전히 뒤떨어져 있어. 한국에게 상대가 되지 않겠네. 왠지 북한을 아주 쉽게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미국, 중국, 러시아도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하면서 은근슬쩍 협력을 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백날 군사력 순위를 보며 좋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군함, 전투기, 탱크, 미사일 병력 이렇게 세계 국방 순위의 상위에 올라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도 솔직히 다 소용없습니다. 오합지졸 수억 명이 있어도 핵 한 방이면 그냥 무릎 꿇고 손 들어야만 하는 게 핵의 현실입니다. 그 정도로 핵은 구군이 달려있을 정도로 강력하고 무서운 무기라고 할 수 있지요. 올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복귀하게 되면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 한미연합훈련 감축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핑계로 미국은 매번 한국에게 엄청난 돈을 대부업자처럼 청구서를 내밀 것은 불을 보듯 뻔하겠지요. 왜냐면 기업가 출신 트럼프의 머릿속은 국제 전략보다 손익계산이 우선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국은 바이든과 협약을 한 워싱턴 선언문은 백지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조약은 대통령이 바뀌어도 쉽게 폐기할 수 없는 반면에 선언은 법적인 구속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트럼프가 이런 내용들을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나는 그런 선언 모른다, 내가 모르는 계약은 전부 무효라고 선언을 해버리면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분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더라도 그냥 안 아픈 척하고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어야 하는 게 한국의 현실이자 세계의 현실입니다. 세계 초강대국 미국 대통령 앞에서 누가 그거 잘못되었습니다 라며 부당하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분명히 미군들이 활동에 변화가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분쟁 지역에서 미군을 출동시키는 문제도 이제 힘에 부치는 모양입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트럼프의 측근들이 한국의 자체 핵보유에 열린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한국에게 절호의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미국의 동의 또는 무기나의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남북한의 핵균형이 이루어져 북한으로부터 근본적으로 핵위협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핵보유국들의 규모를 보며 점점 더 핵미사일을 늘려가는데요. 미국은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자신과 거의 대등한 핵 역량을 가진 두 적성국 중국과 러시아에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40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2035년까지 이 수치는 1,500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2023년 러시아는 5,889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은 5,244개, 중국은 41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핵전쟁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2차, 3차 핵 공격을 가할 수 있는 핵무기의 양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러시아와 중국이 협력한다면 미국조차도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중국은 오랫동안 유지해온 핵선제 불사용 정책을 재검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먼저 핵을 때려 공격을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북한 역시 핵무기를 67개에서 116개 보유하고 있으며 2027년에는 151개에서 242개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한때 한국과 일본의 전술핵을 공유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괌에 전술핵을 배치해놓고 유사시에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 개발에 나설 경우 핵 확산 금지 조약 회원국으로서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핵원료 수급이 차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은 핵 공유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2019년 5월 4일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발사 후 비행 궤적을 불규칙적으로 바꾸는 미사일을 처음으로 선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한반도에 배치된 패트리어트나 사드 미사일 방어체계는 무력화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이러한 위협 속에서 미국은 2021년 5월 한국 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을 기존 180km에서 800km로 풀어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게 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북한을 넘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한국은 이른 시간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인접한 북한은 한국의 핵무기를 견제하는데 집중하게 될 것이므로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미국 본토나 일본에 핵 위협을 가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가 줄어들어 한미 관계는 더욱 평등해지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발언하는 자율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 두 나라에서 자율성이 필요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툭하면 미국과 중국은 하나를 선택해라고 으름장을 놓고 한국을 짜증나게 하니까요.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한반도에서 핵 도미노 이론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세계 유일의 원폭 피해 국가입니다. 핵의 위력과 핵의 후유증의 공포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일본처럼 직접적인 핵 피해를 경험한 나라는 없습니다. 일본의 강경 정치인들과 고위군 관계자들도 핵무장을 매우 하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일본 국민들의 반핵 감정이 워낙 높아서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원폭 피해자가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어서 핵자만 꺼내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대만도 항상 중국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어서 핵무장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대만이 핵무장을 시도하려는 포착인만 보여도 중국은 바로 대만을 공격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만의 핵무장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자체 핵무장이 설득력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국은 아마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 전 세계 경제와 군사력은 항상 세계 최고일 겁니다. 예전에도 미국은 강했었고 현재도 세계 최강대국은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주요 경쟁자로 여기는 중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군사력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으며 경제 영토 군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고 충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중국은 호시탐탐 대만을 공격해 하나의 중국으로 통일하려는 야욕을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 중국이 대만을 먹어버리면 미국은 동북아의 자신들의 위상과 이익이 사라져버리죠. 더군다나 미국 본토부터 동북아시아는 멀리 떨어져 있기에 미국이 군사력을 움직이는데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이 아시아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이는 지역 안보를 유지하고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전략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 GDP의 40%가 아시아입니다. 세계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세계 경제 점유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아의 경제 규모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고 미국은 반드시 자신들의 영향력을 휘두르기 위해 지켜야 하는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곳에 솔직히 자신들과 1대1로 싸워도 절대 만만치 않은 중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곳 동아시아를 중국에게 내줘버리면
미국으로서는 치명적인 자신들의 이익이 사라져버리죠. 트럼프 재임 시절 엘브리지 콜비 전 미 국방부 전략 부차관보는 중국이 미국의 최대 안보 위협으로 부상하고 미국의 군사력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자국 방어를 최대한 스스로 책임지고 한국에 있는 미군은 중국 억제로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또한 지정학적으로 핵 비확산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언급하며 만약 우리의 적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동안 우리가 동맹국의 핵무장을 막는다면 그것이 과연 비확산 정책의 승리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또 한국과 미국의 핵무기를 공유하고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등의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면 국방장관이 확실시 되는 크리스토퍼 밀러는 한국이 여전히 28,500명의 주한 미군을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변화가 필요한지 솔직하게 얘기할 때가 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바로 주한미군 감축의 필요성을 얘기한 우회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냉정하게 미국은 두 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전쟁을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물론 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구방위대인 미국이 같은 시간에 동시에 작전을 수행하기에는 매우 심한 출혈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미국이 생각하는 전선은 4개의 전선으로 형성을 하고 작전을 수행하는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유럽 전선과 중동의 화약고, 이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벌이는 중동 전선, 호시탐탐 대만을 침공하려는 대만 해협 전선, 그리고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는 한반도 전선, 이 4개의 전선을 미국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곳을 무슨 수로 미국이 다 방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엘브리지 콜비 전 차관보는 한국은 북한을 상대로 자국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주된 압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싸우면서 중국과도 싸울 준비가 된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한국도 안보 미래의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 군사 전문가는 우크라이나가 핵 보유국이고 핵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침략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실적인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안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평화를 지키려면 북핵과 동등한 억제력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며 다른 어떤 논의도 현실 회피와 눈속임일 뿐이라고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북핵과 동등한 억제력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한국 핵무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에 대한 자체적인 군사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한국만의 군사적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한국의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위협을 하기 때문에 한국은 이미 선택을 해야 하고 선택을 강요받는 지점에 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쉽지 않은 선택과 과정이지만 한국은 반드시 슬기롭게 해결을 하고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충분히 다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